늦게 오시는 분들 있다가 빈자리에 앉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아이컴 그리고 한국박물관협회가 함께 진행한 박물관 만나다 사업을 계기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작년 2025년에 유치원 만나다라는 사업에서 최초 그리고 시작이라는 주제로 소정품을 조직하였고 영흥묘지원에서는 해주백자 청한 수선물 전시를 출품하였습니다. 그때 한정된 해주백자를 가지고 잠깐 오늘의 신축 분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해주백자 수선물 단지를 가지고 해주백자가 지닌 조형점과 시대적 의미 그리고 경제 전환기 속의 새로운 미감과 생활 모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교수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해 주실 김영훈 교수님 잠시만 뛰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김영훈 교수님은 명지대학교 개건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내부박물관, 저희 전시인 내부박물관을 개관할 때부터 저희 내부박물관에서 함께 근무해 주셨던 교수님입니다. 지금은 해주백자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까지도 도자사를 연구하고 계시는 교수님으로 이따가 먼저 발표를 진행해 주실 건데요. 발표 진행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도 있으니까요. 꼭 궁금한 질문 남겨두셨다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표범형 교수님. 전 항공대학교에 재직하셨던 최봉영 교수님입니다. 저희보다 해주백자를 훨씬 더 많이 소장하고 계시고요. 해주백자 수십 가만 하시는 건 아니시고 우리말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최봉영 교수님은 우리 해주백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수집을 시작하셔서 지금 가서 누군가를 보신다면 와 여기가 바로 박물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컬렉션이 방대하고 정말로 도상이 좋은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교수님이 해주백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해주백자가 지닌 시대사 그리고 해주백자의 삶의 흔적 그리고 이 인간적인 감각과 미감에 대해서 교수님의 시선으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해주백자는 단순한 생활용기를 넘어서 근대 전환기 속의 새로운 감각과 소비 문화 그리고 지역의 미감이 담긴 중요한 문화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해주백자를 가지고 가장 먼저 심포지엄을 열게 되어서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광훈 대표님 인사말 들으시고 심포지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우리 영흥뮤지엄 대표 정광훈입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에 이름만 거의 올라와 있는 거고요. 이 애써주시는 박물관 선생님들, 우리 도관장님 모두 애써주신 덕분에 이렇게 잘 명맥을 유지하면서 발전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영옥 관장을 잠깐 인사만 소개합니다. 해주백자도 사실은 해주백자라는 걸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해주백자가 가진 무한한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요즘 잠깐씩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심포지엄을 통해서 해주백자를 저희가 영흥뮤지엄에서 앞으로 연구소를 만들어서 해주백자를 저희가 연구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내적으로 많이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근데 민간 박물관에서 이렇게 연구소를 그러니까 거창하게 하지만 소박하게 천천히 그러나 지치지 않고 가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여기 오신 우리 박물관협회, 우리 인천 박물관협회 관계자분들 또 저희 영흥뮤지엄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그 격려와 지지, 응원 함께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천 수도권에 있는
크지 않은 박물관이지만 의미 있는 곳으로 성장하는데 앞으로 저희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교수님이 먼저 발표를 진행해 주실 건데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김여원입니다. 네,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명지대학교에서 인문 콘텐츠 학부 미술사 네. 더 가까이 해볼까요? 이렇게. 네, 이제 괜찮을까요? 네네. 인문 콘텐츠학부 미술사 그리고 사학 전공에서 개공 교수로 활동 중입니다. 그 이전에 여기 영훈뮤지엄과의 인연은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영훈뮤지엄의 전신인 애보박물관이 개관을 2009년도에 했습니다. 내부 관계자분들은 당연히 아실 테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에 처음 온 건 2008년도 늦가을 그때 애보박물관에 처음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하면 지금 거의 내년만 버티면 20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깊은 인연으로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마칠 수 있게 돼서 정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지금부터는 PPT를 보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준비한 것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초대 학예사였던 관계로 해주항아리를 매우 이른 시기부터 다른 박물관 학예사님들보다는 빨리 접할 수 있었던 행운이 있었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여기 영훈뮤지엄이 해주백자와 민화가 또 많습니다. 그리고 제 세부 전공은 한국회화사, 그 중에서도 궁중회화와 민화 쪽에 더 관련이 깊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해주백자와 문양에 대해서 말을 할 텐데 특히 민화랑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영훈뮤지엄이 소장한 유물 중에서도 독특한 미감을 자랑하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해주백자 추상문 단지를 통해서 선조들의 삶과 예술 세계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들 들어보셨을까요? 뮤지엄 피로라고?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이라고 해요. 박물관에 가면 왠지 조금 나는 좀 힘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전 세계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래요. 왜냐하면 너무 집중하다 보면 빨리 피로감을 느낀다고 하죠. 그래서 저의 목표는 오늘 강의는 좀 짧고 쉽고 박진감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3가지 화두를 가지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주백자는 무엇인가? 두 번째, 해주백자 표면에 그려진 다양한 문양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의 주인공인 해주백자 추상문 단지에 그려진 저 추상문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해주백자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해주백자는 해주도자, 해주항아리, 해주요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해주백자에 대한 사전적 의미입니다. 지금 딱 봤을 때 누구나 다 해주백자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사전적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내용을 일부러 제시를 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해주백자는 황해도 해주군 일대에서 생산된 백자이며 옹기의 쓰임새를 갖추고 있으면서 사기로 구워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형태와 양식 기법은 청화 백자의 영향을 받아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러 힘을 주어서 읽은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해주백자에 관한 전시 현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해주백자에 관한 전시는 2009년 영웅뮤지엄의 전신이었던 애보박물관에서 처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애보박물관은 개관 전시로 해주 항아리와 목가구 전시를 개최하였고, 이 전시는 해주 항아리를 독립된 주제로 다룬 첫 번째 전시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 동산 도기박물관이나 북촌 민예관, 호림박물관, 목인박물관 등 해주백자에 관한 전시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주백자에 관한 연구는 2010년대 중반 이후에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사공랑, 이혜인, 최경화 등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해주백자에 관한 제작 배경과 양식적 특징이 규명되었습니다. 말하자면 2009년 당시에는 연구한 사례가, 제가 이제 학예사 입장이었잖아요. 연구 사례를 찾아봤을 때 공식적인 논문으로 되어 있는 해주백자에 관한 이론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해주항아리와 목가구 전시였었어요. 왜냐? 아무도 해주백자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먼저 해주백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말하자면 박물관 전시이기 때문에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통용됐던 말을 중심으로 해주항아리로 먼저 했었던 거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거의 20년 정도 이제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해주항아리를 모두가 해주백자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나름 이렇게 좋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와 연구를 통해서 해주백자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실은 해주백자는 여전히 연구나 전시가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단계에서 영웅뮤지엄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빨리 우선적으로 전시를 했었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지금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연구소도 이제 하게 되면 정말 정체성을 높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래서 해주백자를 살펴보기 전에, 실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 늘 고민인 건 타겟층입니다. 과연 누가 들어줄 것인가? 어린인가? 청소년인가? 일반인인가? 전문가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한테 어려운 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분들한테 진짜 너무 쉬운 말 쓰면 또 에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설명이든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 하자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야 조금 쉽게 접근해서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도자기 흐름을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일부러 넣어봤어요. 상기시켜 볼게요. 도자기의 처음은 빗살무늬 토기, 우리 다 들어봤죠.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 청동기 시대의 민무늬 토기, 삼국시대의 경질 토기, 그리고 고려시대 오면 청자 다음에는 분청사기, 그 다음에 백자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청화백자. 그런 다음에 조선 말기가 됐을 때 나타난 게 오늘 하는 해주백자가 됩니다. 굳이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해주백자는
뭐였죠? 자꾸 백자라고 하죠. 백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토기는 뭐고 도기는 뭐고 자기는 뭘까요? 이거 합해서 도자기라고 해요. 도자기란 흙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릇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럼 토기, 도기, 자기는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토기는 구운 거. 옛날부터 구워서 그릇으로 사용한 거. 도기는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구운 거. 자, 그리고 여기 나와요. 자, 그리고 자기는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구운 것을 자기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토기, 도기, 자기로 갈수록 더 높은 온도에서 굽고 그러면 도자기가 어떨까요? 조금 더 단단해져요. 기술성이 높아지니까 단단해지고 단단해진다는 의미는 물이 덜 새겠죠. 그런 용도에 따라서 토기, 도기, 자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해주백자 개념 설명할 때 굳이 말을 이렇게 띄엄띄엄 해서요. 해주백자는 옹기의 쓰임을 가졌지만 자기다. 그럼 옹기는 뭐고 사기는 뭐고 자기는 뭘까요? 자, 도자기는 아까 다 통칭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자기와 사기는 그럼 뭔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조선시대에 사홍원에서 그릇을 만들었는데 사홍원에서 나온 그릇을 사기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도자기를 누구나 다 뭐라고 불렀어요? 사기 그릇. 그래서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랑 자기는 뭐다? 같은 말이다. 그런데 옹기는 자기라고 했나요? 제가 말 안 했죠. 옹기는 도기에 속해요. 옹기는 도기다가 아니라 도기 안에 옹기가 속한다. 말하자면 도기는 자기보다는 조금 낮은 온도로 구웠지만 토기보다는 단단해요. 단단하고 그 도기 종류 안에 우리가 아는 옹기가 들어간다. 이게 기본적인 되게 쉽지만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어렵고 부분적으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주백자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 해주백자는 백자 중에서도 뭐랑 닮았다고 했죠? 보이시는 것 같이 청아 백자랑 닮았습니다. 옹기의 쓰임을 갖췄지만 백자랑 닮았어요. 그럼 옹기보다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겠죠. 그리고 옹기는 대부분 어디다 놓고 써요? 항아리 큰 거 어디다 놔요? 우리도 지금 저기 전시장에 못 들어온 애들 있죠? 저기 이렇게 밖에 있지만 좀 예쁘고 값어치 있어 보이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누가 사지? 돈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사겠죠. 자, 이걸 이제 또 생각을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해주백자는 일단 그런 과정으로 해주백자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과연 왜 해주백자인가? 황해도 해주 일대에서 해주백자가 과연 언제 생산되었고 언제 유행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살펴보면 세종실록의 15세기 전반부터 15세기 중반부터 이미 해주 지역에서는 도자기 제작소가 있었고, 일제시대, 제가 이런 말을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20세기 전반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게 조선 도자업소를 현황을 조사한 자료집에는 또 전국 146곳의 도자기 업소들이 있었다는 게 파악이 됩니다. 말하자면 전국에서 도자기 업체가 형성됐던 건 조선 전기나 20세기 초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20세기 전반에는 특히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20세기 전반 도자기 업체가 가장 많았던 지역이 어디였다? 황해도 해주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 황해도 해주 지역은 20세기 전반에 도자 업체의 주요 생산지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황해도 해주 지역은 다른 곳은 대부분 근대 도자기라고 해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때잖아요. 그래서 일본 도자기를 많이 생산했었대요. 그런데 해주 지역은 조선인 도공들이 운영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요업 전통이 그래도 이어진 곳이 어디였다? 황해도 해주 지역이다.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이제 연구자들 입장에선 그래요. 생산이 아마 조선 후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조선 말기에 대중화되었고 20세기 전반까지 쓰였다. 여기까지 해도 좋은데 연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 나왔지? 라고 했을 때 이제 선행 연구자들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직유식의 하제일기에서 해주 항아리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직유식이라는 사람은 그릇을 만들던 장인이었어요. 공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자기 만들던 기술자. 그때 당시에 활동했었던 공인인데 이 사람이 1891년도부터 1911년도까지 말하자면 본인 나이가 40살부터 60세까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대요. 근데 직업이 뭐라고 했죠, 방금?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기에는 그때 당시 19세기 말 도자기 생산 또는 유통에 관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일기를 썼으면 계속 도자기만 하진 않았겠죠. 민속놀이도 들어갔고 어디 누구네 집 인사를 갔다 왔고 어디 묘소에 갔다 왔고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제일기는 19세기 말 조선인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인데 그 중에서도 해주 항아리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 1891년 7월에 보면 황해도 지역, 원래 광주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광주가 이제 분원이 광주에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황해도에 출장을 가요. 출장을 가서 보면은 해주에서 사기 그릇을 싣고 온 배가 어떻게 선적되는지 감시를 하고 배를 탐문해서 죄를 물어달라고 뭐 했대요? 관청에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시겠어요? 점포에 나와 있는 자를 차사를 보내어 모두 압송하도록 여쭙고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대요. 말하자면 공공기관인 거죠. 도자기 생산하는 공공기관에서 그런 권력이 있었대요. 특권 같은 거죠. 막 함부로 막 서울이나 이런 데에 납품을 못하고 자기네들이 주로 하도록 이게 특권이 있었는데 이걸 다른 지역 물건들이 와가지고 사고 팔면은 자기네께 물건이 어떻게 되겠어? 잘 안 팔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탐문할 수 있는 권한이 적어도 이 시기에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론 1909년도 이후부터는 이런 거 아예 없어요. 그냥 다 민영화되고 뭐 분원 자기 이런 말 없고 회사. 도자기 회사에서 막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죠. 어쨌든 그래서 1891년도 자료를 보면 해주 점기들을 배에 실어서 생산 유통했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해주 항아리는 언제 몇 날 몇 시에 생산되었다 이런 말은 없지만 이때 이미 유통이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참고 자료예요. 아마도 그런 배 띄우는 곳에서 이것은 해주 항아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옹기들처럼 많이 선적해놓고 배에 실어서 각지로 전국 각지로 날랐겠죠. 주로 한양으로 납품을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주 백자는 청화 백자를 닮았기 때문에 어땠을 것 같다, 비쌌을 것 같다, 그리고 장식성이 있으니까 어땠을까? 놓고 봤을 것 같다. 주로 어디에 놨을까?에 대한 대답이 이 사진이에요. 이게 엘리자베스 키스라는 외국인이 한국에 1919년에 방한이라고 하면 그렇고 조선에 옵니다. 조선에 와서 조선인의 생활상을 그려놨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대청마루 안쪽에 여기 뒤주 위에 청화백자 또는 해주 항아리가 있었던 거죠. 아무래도 해주 백자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주백자도 이렇게 대청마루나 보이는 곳에서 장식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다만 기능도 있었겠죠. 저장하는 기능, 쌀, 술, 꿀, 장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용도로 썼을 것입니다. 자, 이게 1919년도에 이렇게 생활상을 볼 수 있고
다음. 제가 이거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기 교수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해주 항아리 옆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 출처를 보면 이 출처가 그거예요. 1933년도 내셔널 지오그래픽 10호에 나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1920년대에는 그렇게 썼고 1930년대 정도 되면 이렇게 애들이 사진 찍을 정도로 유통이 되었다. 근데 여기 이 사진이 되게 중요한 건 뚜껑까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보면 해주 항아리가 다들 뚜껑이 없는데 얘네들은 뚜껑이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건 국립민속박물관 도록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 국립민속박물관 도록에 의하면 이건 1920년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20년대일 수 있겠죠? 근데 조금 앞전 사진보다는 해주백자가 조금 더 보편화된 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당에도 장독처럼 이제 막 놓고 쓰기 시작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보편화됐을 때의 해주 항아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 조금씩 더 해주 백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해주 백자는 대부분은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옹기처럼 큰 항아리 형태가 많아요.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었던 여기 뒤에 잠깐 앉으시면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여기 오늘 주인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런 소형 단지나 대형 항아리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술, 고추장, 된장, 쌀, 꿀 이런 것들을 저장이 돼요. 꿀은 솔직히 저렇게 큰 데다 못 넣겠죠. 단지에다 넣었을 거예요. 근데 꿀 넣는지는 또 어떻게 알지? 그렇죠? 꿀까지 넣었을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해주백자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문양이 굉장히 다채롭고 많다라는 건데, 보통 문양은 물고기, 모란, 국화, 석류, 파초 이런 것들이에요. 소나무 이런 것들은 다 부귀영화, 장수, 다자다손, 가족화, 입신, 출세 이런 개인적인 염원을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그렸을까? 그렇죠? 해주백자의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 이런 건데, 이제 말하자면 조선 왕조가 이제 신분제가 해체되고 분원이 해체되고 민영화되면서 거기 관청에서 일했던 도공들이 다 어디 갔겠어요? 어딘가에 갔겠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으로 흩어졌는데, 전국으로 흩어져서 뭐를 했을까요? 뭔가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여기 이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심은 작업은 도공들한테 직접 돈을 줘서 그렸대요. 그러니까 해주백자에 그려진 문양이 그냥 문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양과 회화의 차이는 뭘까요? 문양은 약간 찍어낸 것 같아요. 똑같죠? 비슷하죠? 일률적이에요. 근데 회화는 자유롭죠. 누가 그렸으니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같은 그림을 계속 그려도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주백자의 문양은 어떻다? 회화적이다. 왜? 누가 그렸으니까. 도급을 받은 화공이 그렸으니까. 그러니까 또 어디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민화랑 비슷한 분위기가 나온다까지 우리가 연계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주백자에서 문양은, 그래서 제일 많은 문양이 뭐였냐 보면 물고기 문양. 물고기는 알 많이 낳아서 막 다자다손, 이거 너무나 우리가 다 잘 알죠. 근데 이제 또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요. 잉어인가 쏘가리인가. 네, 어떤 연구자는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얘는 이게 명확해야 되니까, 짐작은 연구가 아니잖아요.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많이 그렸는데 얘는 과연 무엇일까? 다자다손, 입신 출세일까? 그렇다면 왜 입신 출세까지 자꾸 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해주백자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명문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백자들보다 기록이 많이 돼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꿀단지였던 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꿀을 담았다라는 명문이 남아있는 도자기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걸 누군가가 연구를 했고, 그렇다면 이거 재밌으니까 같이 얘기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고로 PPT에 보시면 회색 바탕은 영웅뮤지엄 건 아니에요. 까만색 바탕은 영웅뮤지엄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래서 비슷한데 이 명문이 있는 해주백자 중에서도 이거
보시는 면에서 왼쪽 편에 파란 물고기 있잖아요. 여기에는 쌍용도강이라는 명문이 있었대요. 있대요. 제가 보지 못했고 선행 연구자가 그래서 이름이 백자청화 쌍엄은 쌍용도강 명호인 거예요. 그래서 쌍용도강은 뭐냐? 용 2마리가 어디를 건넌다? 강을 건넌다. 물고기인데 용 2마리가 건너는 거래요. 자, 미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림 중에 물고기 한 마리가 톡 튀어나와서 올라가면서 해가 동그랗게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여기 영웅뮤지엄에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그걸 어변성룡도라고 해요. 물고기가 변해서 뭐가 된다? 용이 된다. 물고기가 용 되면 완전 출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변성룡도는 뭘 의미해요? 입신, 출세를 의미하는데 그건 누구한테 필요해요? 주로 출세하고 싶거나 아니면 과거 급제하고 싶거나 성공하고 싶은 선비들의 방, 학생들의 방에 많이 걸어뒀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물고기 문양은 그래서 어변성룡도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변성룡도상을 차용하면서 이런 해주백자에도 물고기가 많이 들어갔다. 거기다가 제 생각은 또 지리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황해도 해주 지역은 어디랑 가깝죠? 바다랑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색도 반영하면서 좋은 의미도 같이 부여할 수 있었던 이 물고기 문양이 많이 그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물고기가 몇 마리가 됐죠? 2마리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도 글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름이 백자, 청화, 철화, 녹화, 모란, 쌍어문, 대정 15년 명호예요. 말하자면 여기서 대정 15년이 중요합니다. 대정 15년 1926년이에요. 찾아보면.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좋은 게 뭐냐? 편년 연구할 때 좋아요. 아, 적어도 1926년에는 물고기가 2마리 이상 그려지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오른쪽 거하고 뭐가 다르죠? 오른쪽 거랑 왼쪽 거랑 색깔이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그쵸? 파란 거만 있었는데 파란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어요. 보통 도자기에서 까만색은 철로 해요. 산화철. 근데 이제 까만색이기도 하고 빨간색으로 나오기도 해요. 철로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청화, 철화, 백자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안료, 색깔을 내는 흙을 안료라고 하는데 안료의 혼용은 기존에 있는 조선 후기 청화 백자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형태예요. 해주 백자에서는 안료의 혼용이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기존에 있었겠지만 그래도 명확한 것은 언제는 이미 이렇게 안료의 혼용이 이루어졌다? 1926년도에는 이렇게 물고기도 여러 마리로 늘고 도상도 더 변형이라는 말은 조금 어감이 안 좋으니까 변용되기도 하고 더 다채로워졌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부터는 조금 쉽게 어떤 문양들이 있었는지 조금 여기서 조금 박진감 있게 이거. 자, 석류 다산. 자, 다음 이거 파초입니다. 파초. 네, 파초. 근데 파초가 되게 이국적인데 얘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그려졌어요. 고려시대부터 이미 그려지던 화제입니다. 근데 이제 파초문은 장수와 회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정조가 파초 문양만 그린 그림도 있어요. 전정조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정도로 파초 문양도 되게 애호되었던 주제이기도 했다. 자, 그리고 이거 뭐죠? 국화문이에요. 일부러 분청사기도 같이 보여줬어요. 분청사기 있을 때부터 국화는 자주 되었다. 근데 이제 굳이 또 제가 분청사기까지 갖고 온 거는 아까 손으로 그렸을까요? 찍어냈을까요? 했던 거 보여드리려고. 분청사기에는 주로 이렇게 비슷한 문양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했을까요? 도장을 찍어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인화기법이라고 해요. 도장 찍듯이 막. 인화기법의 장점은 뭘까요? 빨리 많이 생산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해주 백자의 경우 아까 도공들에 의해서 그려졌으니까 조금 더 어떻다? 회화적이다. 그래서 이게 영흥뮤지엄 이제 국화 문양인데 이거를 굳이 한 2장이나 할애하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꽃잎이 조금 낮장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네,
꽃도 그렇고 이파리도 그렇고 국화는 이렇게 그렸구나. 자, 다음은 모란입니다. 근데 모란은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그렸구나. 모란은 또 워낙 유명하죠. 꽃 중의 왕이라서 부귀영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해주백자에서도 모란 문양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물고기 다음으로 모란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모란문은 초기에는 대부분 이렇게 좀 정성을 그려서 그렸는데 후기로 갈수록 굉장히 모양이 단순화됩니다. 그런데 아까 국화랑은 조금 달랐어요. 조금씩 덩어리가 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런 누각문도 많습니다. 영웅뮤지엄 해주항아리에도 누각문이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누각문은 길상염원일까요? 이거는 길상염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이 문양을 길상염원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누각문은 왜 그려졌을까? 시간이 초가 같은데요. 어쨌든 좀 빠르게. 자, 길상문양은 그런 뭐 개인적 염원을 바라는 거지만 이 누각문양은 조금 더 산수와 같이 해주항아리가 장식적인 용도로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누각문양에 대해서 선행연구자는 아마도 황해도 해주 지역에 철도가 놓이면서 관광지로 많이 개발이 되었었대요. 그래서 이런 해주항아리의 누각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평양, 대동문 관광엽서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차용하면서 그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과 제 경우에는 조선 후기부터 이런 산수 문양은 너무나 많이 도자기에서도 그려졌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청아백자에서 많이 그려진 도상이었고 민화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려졌었기 때문에 이런 해주백자에도 누각문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되며 그리고 해주백자에서 굉장히 민화적인 요소를 띠는 문양 중에 하나가 누각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노송 문양도 있고요. 소나무인데 되게 이렇게 회화적이죠. 자, 넘어가고 그리고 이것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새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연못도 있어요. 원래 민화에서는 연꽃하고 물고기하고 새하고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소나무로 변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후기로 갈수록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문양의 변용이 많이 이루어진다. 자, 이런 수탁문도 있고 이따가 상설전시장 가시면 영웅뮤지엄에는 봉황 문양도 있어요. 근데 봉황이 이 시절이 되면 닭이랑 거의 유사해집니다. 그래도 봉황인 이유는 또 있기는 있어요. 다르게 생겼는데 그건 시간 관계상 아직 우리가 핵심을 못 갔어요. 일단 넘어갈게요. 자, 나비 그림도 많이 그려지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가지 핵심적인 거는 나비가 뭐 기쁨을 상징하고 뭐 부부 금수를 상징하고 이런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거 물고기 한번 보시라고. 아까 물고기는 조금 어땠어요? 정성을 들여서 그렸죠. 그래도 근데 점점 더 이렇게 추상화되고 있죠. 자, 어쨌든 해주백자의 문양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점차 시간이 갈수록 도식화되고 추상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안료는 하나만 쓴 게 아니라 몇 개를 썼다? 2개, 3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자, 그래서 이 해주백자에 나온 이 동글동글한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꽃은 꽃인 것 같아요. 이파리도 있고. 그래서 국화냐 모란이냐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화는 생각보다 분청사기에서부터 국화의 표현은 꽃잎이 어땠어요? 다 떨어져 있었어요. 도장으로 찍어도 국화는 어때요? 다 떨어져 있었어요. 이파리도 다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모란은 아까 우리가 도식화되는 과정을 봤지만 점점 동그래지는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이 물고기 모양 해주백자를 통해서 아마도 이것은 모란문이 도식화된 것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영웅뮤지엄 해주백자들 사이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초기에 이렇게 물거품 모양으로 나왔던 꽃 모양이 모란 문양이 되고 점점 더 동글동글해져요. 그쵸? 이 동글동글한 건 이거랑 같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 추상문은 모란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얘는 부귀영화.
네,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 추상문 단지의 추상문이 과연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흥뮤지엄의 추상문 해주백자 단지는 20세기 전반 해주백자의 민간 확산 사례의 아주 좋은 사례이고, 그리고 현대적 미감을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해주백자는 이런 민중의 소박한 삶과 그리고 예술적 본능이 결합된 총체적인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되며,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로서 도자사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됩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네. 저희 김영은 선생님의 발표 잘 들어주셨나요? 네. 해주백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해주백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가지고 있나? 저희 선생님이 정말 열성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박식하신 분이셔서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네, 질문이 혹시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요. 저희 해주백자만 아니고 해주백자에서 가지고 있는 도상적인 면에서도 모든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계실까요? 용자가 안 계신가요? 여기 우리 교수님이. 네네네. 나는 제일 알고 싶은 게 네. 여기 1930 내셔널 지오그래픽 네네네. 이게 미국에서 나오는 그 잡지에 네. 나는 천년책을 보면서 이게 일제 강점기 때 나왔다면 이 천년책 사진을 찍는 게 거의 불가능했을 텐데, 그리고 어떤 사람이 30년대 칼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찍냐 했는데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쪽에서 찍었으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와, 미국 사람이 그거 하나 찍어 놓는 바람에 해주백자가 뭐다 하는 게 네네네. 이제 아까 여기서 나보고 가르쳐 준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까지 가르쳤는데 미국의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거 발표 준비하면서 그 1920년대 이거 있잖아요. 저는 실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것 때문에도 또 한참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 국립민속박물관 도록에 있습니다. 근데 1920년대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일부러 또 연대를 고민하다가 일단 지웠어요. 왜냐하면 이거 함석 아닌가요? 함석? 지붕, 함석 지붕이 과연 1920년대에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막 찾아봤는데 있었더라고요. 보편화된 건 늦지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천장, 이거 노란 거 위에 요런 거 함석 아니에요? 이런 거? 지붕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시대가 맞을까? 이렇게 고민. 왜냐하면 강의를 할 때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사진이지만 이걸로 썼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꼼꼼히 보게 되는 거죠. 과연 이 시절에 함석이 있었는가? 있었대요. 여러분. 있는 거 실제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여기 사진으로만 봤어요. 교수님이 있으시다고. 사진 자료로만. 나는 네네네. 한 달 전에 뚜껑을 보였어. 맞다. 아까 보여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막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이제 있는데 저기 친구로서 한번 마주하고 싶어 하잖아요. 나도 처음으로 이제 마주했는데 이제 얘기를 하면 재밌는 게 뚜껑이 요만한 게 있는데 밑에 게 좀 더 커. 그럼 이게 원래 제 뚜껑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누가 얘기를 하길래 그래 좋아. 그럼 이제 우리 집에는 그게 나는 같은 게 여러 개가 이제 사이즈가 있잖아요. 딱 맞는 게 있는데 그게 진짜 완벽하게 저기 있는 저하고 똑같아. 네, 언젠가 또 전시를 통해서 뚜껑이 있는 완전체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12월에 인천 11월에 아트쇼. 네. 11월 22일서부터
그 인천 아트쇼가 개관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 조금 더 아직 발표하기는 좀 이르지만 해주백자가 지금 이제 저희 프랑스 지역으로 가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걸 좀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를 다녀온 후에 마무리로 인천 아트쇼에서 특별 전시 형태로 전시될 텐데 그때 이제 우리 귀중한 그 해주백자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영원 박물관에는 현재 해주백자만 몇 점이나 있고요. 해주백자이 가지고 있는 컬렉션이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해주백자는 쉽게 다른 박물관에서 보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가지고는 있지만 이렇게 가치를 몰라줘서 그런지 거기 백자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다른 박물관들 중에 해주백자를 많이 갖고 있는 박물관은 어떤 박물관이 있고 또 이 컬렉션이 지금 영문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컬렉션이 현재 있는 해주백자의 역사나 어떤 이런 문화적인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좀 말씀. 네. 일단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여기 내부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것이고, 이제 다른 지역, 다른 박물관에서 해주백자가 어디가 많은가,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거기 가시면 개방형 수장고라고 되어 있어요. 개방형 수장고가 뭐냐면 작품을 보관하는 데가 수장고예요. 근데 개방을 했어요. 이렇게 쫙 책꽂이처럼 해주항아리가 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국립민속박물관이 대전으로 본관을 옮긴대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크게 옮기겠죠. 그런데 해주백자가 많은데 아직 사람들이 몰라요. 그럼 전시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미나가 요즘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있나요, 없나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백자 중에서도 미나랑 가장 관련성 있는 것은 뭐죠? 해주백자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웅뮤지엄에서 해주백자를 그 시작을 가장 먼저 했었다는 점, 그리고 해주백자를 여전히 상설 전시를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해주백자 관련 전시는 물론이지만 그에 따른 연구를 조금 더 좀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굉장히 해볼 만한 게 많지 않을까. 이건 또 학예사 입장 실무자였었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주백자 현황은? 네, 첨언해드리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해주백자 중에 똘똘한 물건은 40개 정도 되고요. 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최초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를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고 있다는 데 굉장히 큰 의의를 두고 있는 거고, 지금 목인박물관에서 기증을 해주백자를 민속박물관에서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목인박물관에서 기증하신 물건들 때문에 민속박물관에서 이제 소장하고 있는 해주백자 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해주백자에 대한 관심이 국가적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프랑스 갔으면 가서 프랑스 한번 찍고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다른 분들도 볼 수 있으면, 그리고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주백자는 여태까지 우리가 밀었던 다른 백자들하고는 굉장히 결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조상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이제 직유식이 학생에게 되셨다고 할 때, 그럼 이제 글을 쓸 줄 안다는 건데, 도공이라는 직업이 그렇게 교양이 있을 수 있는 직업이었는지, 아니면 그 직유식이라는 글을 쓰기 사례이 있는지. 관공? 네. 수강이 이제 작아서 유실이 된 건지, 아니면 현재 뚜껑까지 있는지. 네, 일단 뚜껑까지 있는 사례를 여기 수집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있다. 그리고 직유식이라는 사람이 일단 글을 알았겠죠. 관공서에서 일을 하고
산문하는데 문서를 적어야 되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조선 후기부터는 글을 서당을 좀 많이 다녔어요. 네, 신분제가 말하자면 우리가 역사 배울 때 신분제가 조금씩 문란해지잖아요. 말하자면 돈 있는 집들은 막 애들 서당 막 보내고 신분 상승을 위해서 내가 양반은 아니지만 양반 신분도 사고 이랬던 게 이미 다 지나고 19세기에는 모든 게 좀 보편화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글은 알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료가 남아 있는 거고 그 하재일기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름이 해주백자인지라 황해도 해주에서 이제 주로 생산이 돼서 전역으로 한반도 전역으로 이제 나간 경우는 아닌데 주로 그럼 사용하는 지역이 어떤 북한의 황해도 그쪽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뭐 남쪽으로 내려와서 광범위하게 이쪽으로 퍼졌습니까? 제가 2008년도 9년도에 저희 초대 관장님이신 황영택 관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해주백자 저도 잘 모르니까 그때 해주백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이북 지역에서 많이 넘어와. 이렇게 70년대, 80년대에 이북 지역에서 많이 넘어왔어. 근데 이게 선행 연구 자료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써 있어요. 해주백자는 70년대, 80년대에 황해도 해주 지역에서 많이 넘어왔고 그걸 일컬어서 해주백자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해주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가 놓아진 곳이기도 했고 그래서 관광 상품으로도 많이 또 발달을 했고 또 어떤 선행 연구자는 그 말을 해요. 조선 사회에서 관북 지역, 관서 지역은 실은 중앙 정계에 진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줄을 이루고 있었대요. 국경선이었으니까. 그리고 주요 요직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주로 북한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북한 지역은 상상해 볼게요. 아니 그냥 생각해 볼게요. 북한 지역은 우리가 알기에 평야가 많은가요?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척박한 환경이 있었고 정부 지원도 없었고 정부 지원이 없는 것만큼 그래도 정부의 통제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활동이 발달을 했대요. 그래서 이 조선 말기쯤 되면 그런 상업 발달이 하면서 돈을 좀 축적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좀 많이 살았다. 그래서 해주백자를 거기서 또 많이 생산했고 많이 소비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양 지역까지 아까 직유식의 하재일기를 보면 한양 지역까지도 판매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거기까지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북한으로 학술 탐방하면 가야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또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한 게 어떤 분을 보니까 이거는 TV에 백만장자 프로그램이 나오던데 한국 장을 담그시는데 북한에 초청받아서 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왜 초청을 받았냐라고 했을 때 북한에서 장 담그는 전통이 다 없어졌었대요. 이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고추장 담그는 게 없어졌었대요. 그래서 그런 걸 다시 알려주러 갔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20세기 전반까지는 그런 고추장 된장 이런 게 많이 보편화되었겠지만 체제가 바뀐 다음의 상황은 실은 모르는 거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막 북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쓰고 있다 이거는 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지역에서 많았던 해주백자가 우리나라한테 그래도 많이 넘어와서 지금 다행히 조선의 전통을 간직한 백자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저희 김영은 교수님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